마야 문명이 멸망한 진짜 이유. 마야 문명에 관해서는 이집트 문명과 마찬가지로 해도 끝이 없는 화수분이며 양파처럼 까도 계속 새로움이 느껴지는 미스테리인 것 같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마야 문명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다.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우리가 문명하면 보통은 4대 문명을 떠올린다. 첫 번째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일대를 일컫는다. 두 번째가 이집트 문명인데 나일강 하류, 지금의 이집트 일대를 말한다. 세 번째가 인더스 문명으로 인더스 강 유역,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펀자브 지방 일대를 일컫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국의 문명인 황하 문명이다. 황하 유역, 지금의 중국 북부 일대를 일컫는다. 마야 문명은 세 번째인 인더스 문명에 속한다. 여기에서 자료를 구하다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소개한다면 사실 중국의 황하 문명은 아시아 즉 일본과 한국에서만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사에서는 아직도 세 개의 문명만이 확실한 문명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중국의 지식인 중에 양계추라는 인물이 자신의 나라인 중국 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인더스 문명과 같은 선상에 놓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만 받아들여서 역사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마야 문명이란 잉카와 마야, 그리고 아즈텍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기 쉬운데 엄연히 다른 문명이다. 잉카는 안데스 문명을 표현할 때 쓰이고 마야 문명은 중미 문명이라고 하며 다르게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아즈텍 문명은 지금의 멕시코 시티 옛 지명으로는 테노치티틀란이라는 지역을 뜻하고 마야는 같은 멕시코이지만 유카탄 반도 남쪽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와 중미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잉카 문명은 안데스 산맥 쪽에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브라질 영역이다. 정리하자면 아즈텍과 마야는 멕시코 지역에 존재했던 두 문명이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많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야 문명의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겠다. 보통은 마야 문명하면 태양을 숭배하고 인신공양을 했으며 마야 달력을 떠올릴 텐데 여기에 따른 많은 오해가 있어 영상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인신공양이다. 먼저 인신공양 같은 경우 소나 돼지처럼 인간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대형 식용 포유류를 키울 수가 없었던 탓에 단백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학설이 있기도 하다. 인신공양 같은 경우에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가장 최상의 제물인 살아있는 인간을 신에게 드렸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희생된 제물이나 노예 또는 전쟁포로 같은 인간을 엘 카스티오라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밑으로 굴려보내면 밑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인육을 먹었다라는 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여기서 엘 카스티오는 메소아메리카식 피라미드로 사면에 계단이 나 있어 누구나 사방에서 정상의 신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다. 흔히 우리가 해질녘, 뱀의 형상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는 대표적인 마야의 신전이기도 하다. 마야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이다. 이집트처럼 왕들의 무덤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전, 즉 신을 모시는 신성한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간혹 무덤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극히 드문 예이고 무덤이기에 앞서 거룩한 신전으로 마야의 피라미드가 존재했다고 한다. 물론 인신공양뿐 아니라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제물로 쓰인 인육을 먹었다는 것이 지금의 현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위였을 테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자 생존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지금 시각으로 그들을 폄하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조상들도 예전에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 또는 건강을 위해 개고기를 식용하지 않았던가?
물론 지금이야 야만스럽다 하여 개고기를 식용하는 것을 혐오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시절에는 누구나 쉬쉬하면서 섭취했다고 들었다. 다만 인간하고 개가 같냐는 핀잔이 있을 테지만 같은 이치에서 생각한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비교를 해보았다. 두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마야 달력이다. 한때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2012로 마야의 달력이 커다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마야인들이 인류 즉 지구의 멸망을 2012년으로 세팅한 후 모두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영화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다고 한다. 사실은 더 이상 달력에 그릴 공간이 없어서 2012년도까지만 기록해 두었던 것이라 한다. 더 많은 공간이 있었다면 몇 천년 후까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마야인들의 천문학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365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박한 지식이나 오랜 축적의 경험 없이는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고도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보통 4대 문명은 대체적으로 천문학이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물때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비가 많이 오고 어느 시기에 가뭄이 오고 하는 오랜 경험에 의한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생존을 위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에 축적된 빅데이터로 인한 천문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마야 문명에도 관계시설뿐 아니라 도로가 있었다. 최근에 2023년에 엔션트 메수 아메리카라는 마야 문명 관련되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저널의 논문이 하나 발표가 된다. 마야 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도로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때 마야의 지역 중 한 곳에서 도로 시스템이 발견된다. 이는 라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분석을 했다고 한다. 라이다 기술이란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지형 지물이 있으면 파악할 수가 있는 기술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식 기술이다. 이 라이다 기술을 통하여 기원전 6세기경 마야의 전기와 고전기 시절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마야 문명 초기의 핵심적인 중심지였던 엘 미라도르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망이 쫙 펼쳐져 있었고 이 도로망을 따라 약 775개 정도의 취약들이 모여 생활했음이 확인이 되었다. 도로 체계가 거의 180km 정도 이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마야 문명에서 도로가 발전하지 못해서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밀림에 가려져 있고 너무 방대한 크기여서 제대로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탓에 최근에서야 마야 문명에서도 도로가 발전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마야인들의 측량 기술이 대단한 이유가 우리가 외계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나스카의 디자인이 그들의 솜씨였다고 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지상에서도 정확한 측량 기술을 통해 디자인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 대단한 측량 기술을 소유한 마야인들이 도로가 없었다거나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과거의 추측들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네 번째, 마야인들이 사우나를 즐겼다? 로마 시대 때도 사우나가 있다. 로마는 사우나로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사우나 문화가 잘 형성되었다고 한다. 일례로 하이포코트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온돌처럼 뜨거운 공기로 바닥 아래를 데우는 식의 고대 로마의 난방 시스템이다. 고대 그리스어로는 아래라는 뜻의 하이와 태웠다라는 코스트를 합하여 하이포코스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찜질방과도 거의 흡사한 환경을 갖추었다고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는 사우나뿐만 아니라 찜질방도 있고 그 시설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판매하는 매점까지도 갖추었을 만큼 현대 찜질방에 비교해 거의 대등한 시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야의 사우나에서는 로마처럼 향락을 위하여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치유와 명상을 목적으로 사우나가 이용되었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호야데 세렌이라고 하는 마야 고전기 시대 때 이 유적에서 실제로 사우나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유적이 발견이 된다. 호야데 세렌이란 엘살바도르 라리베르타드 주에서 1976년에 발견된 마야 문명의
고고유적지이다. 호야대 세렌에서 발견된 사우나의 특징은 이탈리아의 폼페이와 비슷하게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 전체가 갑자기 폐허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화산재에 묻혀있던 마야인의 유골이나 마야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유물, 혹은 농작하거나 먹었던 식물 등의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그 시대 마야인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16세기 마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의 무지로 인해 그 시대 마야인들의 수많은 유적들은 사라지게 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에스파냐의 카톨릭 신부인 디에고 데란다가 마야 문명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먼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알아야 선교를 할 수 있다며 마야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다. 그러던 중에 마야인들의 풍습의 하나였던 인신공양, 즉 인육을 먹었던 식인 풍습을 알게 되었고, 그 시절 디에고 데란다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마야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야의 문명은 미개한 문명이라 여기고 마야인들의 역사와 다름없는 서적과 유물들을 모두 파괴한다. 결국 디에고 데란다를 비롯한 극단적이고 무지한 선교사들 때문에 그때 소실된 마야의 수많은 자료가 없어지므로 지금도 마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유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무엇에 쓰였던 것인지 찾아낼 길이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마야 문명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다섯 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 카카오 열매가 사치품이며 돈이었다. 마야인들은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열매를 화폐로 사용했다고 한다. 카카오의 크기는 우리나라 애기 수박만한 크기이지만 그 속에는 카카오 씨앗인 열매가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한다. 마야인들은 신의 음료라고 해서 카카오 열매에 물을 붓고 그것을 흔들어 거품이 나면 그것을 마셨는데 이 역시 상류층들만 애용하는 음료라고 한다. 더욱이 중미 지역 마야인들은 주식이 옥수수나 콩이 주식이지만 카카오는 말 그대로 상류층들만 누릴 수 있어 지금으로 치면 명품처럼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카카오를 소유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과시할 수 있었다 하니 피식하고 웃게 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것이 현금처럼 사용되는 일종의 금덩어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금덩어리는 너무 높게 친 듯하다.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마야의 인부들이 하루 품삯으로 카카오 열매를 하루 20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나름 귀한 가축이었던 토끼 한 마리는 10개의 카카오 열매로 교환이 가능했다는 기록을 보니 금덩어리는 취소하겠다. 어쨌거나 카카오 열매가 그 시대의 부유층들만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하니 재미있는 역사를 엿본 듯하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카카오를 스페인에 가져간 후 마야인들처럼 음료로 먹기에는 너무 쓴지라 설탕을 가미하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초콜릿의 원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마야 문명은 과연 어떻게 멸망하였을까? 아즈텍 문명보다는 제국이라 더 어울리는 잉카 제국 시절. 스페인 정복자들이 마야의 마지막 황제를 죽인 다음 마야는 멸망당하게 된다. 나름 찬란했던 마야 문명이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닌데도 마야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없어도 너무 없기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곡자는 스페인이 마야를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마야 문명의 쇠퇴기의 끝지점이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 9세기 후반 고전기 마야 문명의 멸망기쯤에 스페인이 그 마야를 발견하고 정복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마야 문명이 지워지고 새로운 문명으로 갈아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가장 유명한 마야의 유적지로는 치첸 이트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10세기에서 13세기에 번성하였던 마야 신제국의 도시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이 시기는 9세기 이전의 고전기 마야의 쇠퇴 후 잠깐 번성하였던 시기라고 한다. 아쉽게도 마야는 그 뒤로 이렇다 할 번성을 못한 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마야의 멸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마야의 멸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마야 문명의 멸망으로 가장 큰 이유가 기후변화라고 한다. 커다란 가뭄이 계속되었던 정황들이 꽤 많이 발견되었고
이 시대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이 시대 유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하필 그 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식량 부족 현상이 심해진 탓에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서서히 멸망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날, 한시에 갑자기 사라져 버려 외계 행성으로 이주했다는 설은 유언비어일 뿐이라고 한다. 마지막 6번째 마야 문명의 특징은 수은이다. 간혹 마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면 심심풀이 땅콩처럼 나오곤 하는 것이 수은에 대한 이야기다. 수은 중독으로 마야인들이 전멸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다소 생소한 이야기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듯하여 소개하겠다. 마야인들이 숭상시하며 가장 좋아했던 색상은 빨간색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빨간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사라고 하는 황화 수은 덩어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은은 가열하게 되면 고체와 액체의 중간 정도로 되는 성질 때문에 그 시대에 아주 특별한 신의 선물로 여겼을 것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마야인들은 수은을 숭배시했으며 수백 년 동안 마야인들이 좋아했던 빨간색을 사용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수은이 필요했고 그 이후로 마야의 유적지 등에서는 수은의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크게 번성한 도시에서 수은의 농도가 유난히 높게 데이터에 나왔다고 하니 마야 문명의 발전에 비례해서 수은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수은 중독으로 많은 마야인들이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했을 것은 자명한 일일 테고 그로 인해 수은 중독으로 마야가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생겨났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수은 중독으로 마야 전체가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물론 개 중에는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병들어 고생하는 마야인들이 많았을 테지만 그렇다고 멸망했던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오늘은 이렇게 파도 끝이 없는 마야 문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을 테고 어설프게 알았던 내용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분들도 계실 터이다. 나 또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였다. 훗날 또다시 마야 문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공부하는 자세로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